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패트 한트게의 장편소설. 자,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의 타자와 화해하는 법. 한트게의 생애와 사상. 페터 한트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그리펜의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마리아 한트게는 슬로베니아계 태생으로 노년의 건강 악화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비관하여 51살에 자살했다. 한트게의 아버지와 계부인 브루노 한트게는 전쟁 중 케른테 주에 주둔하던 독일 병사들이었다. 한트게의 어머니는 격리 장교였던 한트게의 생부와 사랑에 빠졌으나 그는 이미 유부남이었다. 그녀는 사생아를 낳게 할 수는 없다는 집안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강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던 하사관 브루노 한트게가 그 모든 조건을 감수하면서 그녀와 결혼식을 올린다. 페터 한트게의 예사롭지 않은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트게는 계부의 동네인 동베를린에서 지낸 3, 4년을 제외하고는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문화, 교육적 인프라가 전혀 없던 벽촌에서 보냈다. 전쟁과 궁핍이라는 실존적 상황을 일찍부터 경험한 그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그가 이러한 비관적 세계관과 자기 소외감으로부터 객관적 거리감을 갖고 성찰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문학이라는 미적 현실에 눈뜨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문학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실과 결핍의 트라우마를 보듬는 자가 치유의 무대가 된다. 따라서 그가 심전도라는 메타포로 정의하고자 했던 그의 작품들은 다름 아닌 삶의 숨결과 영혼의 떨림을 기록한 일종의 치유일지라고 볼 수 있다. 한트게는 1960년대 중반 국가고시 3차 시험만을 남겨두고 법대를 수료한 뒤 그라츠 그룹을 통해 문단에 첫 발을 내디딘다. 그가 본격적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6년 미국 프리스턴에서 개최된 문학 심포지엄에서이다. 콘트그라스, 하니비엘 등 당시 전후 독일의 문학계를 주도하던 47그룹이 주최하는 그 심포지엄에서 한트게는 전통적 문학 양식과 접근 방법론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문학의 존재 근거는 언어 그 자체이지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에 있지 않다는 언어 내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당시의 신사실주의적 문학 트렌드나 이른바 참여 문학적 문학 풍토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이렇듯 언어의 문제에 천착했던 초기 한트게에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형식주의였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전통적인 문학 양식이 추구해온 전기적 요소나 심리 묘사를 거부하고 문학과 현실 간의 엄격한 구분과 문학의 형식적 요소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위적인 사조였다. 그리하여 러시아 형식주의는 언어 그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한트게에게 큰 공명을 일으킨다. 그 외에도 언어의 관계성에 주목한 프랑스 구조주의와 언어의 유의성을 강조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또는 한트게의 초기 문학을 특정짓는 데 중요한 단초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언어 중심의 창작 기법은 실존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전통적 서사 기법으로 전환한다. 실험과 전위의 글쓰기에서 자기 탐색으로 나아가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트게는 여전히 일관된 원칙을 고수한다. 말하자면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 부를 만한 문학적 에토스가 그것인데 이를 통해 그는 외적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까지도 끊임없이 재해석하기를 시도한다. 문학 외적인 영역에서의 한티케의 활동, 즉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정치 참여적 발언을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의 정치화라는 기치하에 그가 추구하고자 한 작업도 보편 타당하다고 여겨져 온 모든 현상의 이면에 모종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함이었다. 한트케의 작품 세계. 한트케의 초기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세계 인식의 수단과 대상은 언어였다. 그는 언어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였고 1966년 전통극 형식에 대항하는 희곡 관객 모독을 발표하여 연극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관객 모독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존의 관극 태도를 고발하는 작품이다. 한트케는 이 작품을 통해 사건, 공간, 시간이라는 전통적 구조를 무시하고 끊임없는 독백과 욕설 언어를 통해 역설적으로 무대와 관객의 심미적 거리를 좁혀주는 획기적인 연극 기법과 양식을 선보였다. 관객 모독에 이어 독일의 역사적인 인물 카스파 하우제의 실화를 다룬 카스파에서는 언어가 한 개인의 사회적 의식을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가 하는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획일적인 사회화 과정과 언어의 폭력성을 맹렬히 비판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트케 문학의 지형도는 바뀐다. 일상의 현실과 언어가 수반하는 합리적 질서 속에는 인간 존재를 억압하는 강제와 비합리성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음을 포착한 한트케는 굴절된 자아의 심층 구조와 실존적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린다. 이 무렵부터 문단은 한트케의 신주관주의적 경향을 지적하였고 그에 관해 우울한 나르시스트라든지 상아탑 거주자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이라는 외부 세계와 자아라는 내부 세계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주관화,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몰입의 경향을 에고의 인식론적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해하고 한트케의 작품 세계에서 외려 고도의 아이러니와 자아 해체 전략을 읽어내는 관점도 존재한다. 말하자면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 가까움과 먼, 친근함과 이질감 등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양가적으로 성찰하는 한트케 특유의 동시화의 원리를 인정해주는 입장이다. 이는 자아가 대면하는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이 실상은 허구와 환상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허구의 도움을 빌려서야 비로소 특정한 개인을 보편적 인간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한트케의 미학관을 대변한다. 이렇듯 한트케의 작품 세계에서는 자아가 경험하는 사실과 픽션의 심미적 화해가 중심을 이룬다. 즉 서사적 자아가 경험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일상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한계 상황을 환상과 허구의 층위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한트케의 핵심적 서사 기법인 셈이다. 한트케에게 자아의 문제, 즉 실존의 주제를 드러내는 프리즘은 바로 회상이다.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소망 없는 불행, 왼손잡이의 여인, 느린 귀향 등의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보이듯이 한트케의 서사세계에서 회상은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삶에 충돌하는 내적 공간이자 자아의 억압된 욕망을 환기시키는 중심 기호이다. 문제는 한트케에게서 과거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의 폐허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불안, 공포, 상실, 그로테스크, 폭력, 살인 등의 심리적 정서나 도발적 행위들이 한트케의 텍스트의 주된 모티브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전통적 형식을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 형식을 취하는 한티게의 역설적 방식에 따라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에서는 안톤 라이저와 녹색의 하이니를 모델 텍스트로 한 자기 체험의 서사가 펼쳐진다. 미국을 여행하는 주인공은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며 신세계를 경험해 간다. 이 작품에서 이별이라는 메타포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아내와의 이별로, 나아가 진부하고 구태의연한 생활 방식과 전통적 관습과의 결별로, 그리고 지금껏 지배 체제를 비판해왔던 문학적 도구들과의 결별로 읽어낼 수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별 여행이 되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대상들은 그동안 자신과의 무관하게 존재하던 한낱 사물들에서 세상 속의 나를 인식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기호들로 탈바꿈한다. 이 기호들은 섬뜩함과 친밀함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아의 내면 세계로 틈입해 들어와 자아의 의식의 리듬감을 채워넣는다. 이 책을 출간할 당시 한티게 스스로도 한 인간의 발전 가능성과 그 희망을 서술하려 했다고 작품의 의도를 밝혔듯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를 한 인간의 내적 성장을 기록한 발전 소설로 읽을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의 서사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이자 1인칭 서술자인 주인공이 종족을 감춘 아내의 행방을 찾아 미국에 도착한 후 보내는 처음 나흘 동안이다. 이 기간에는 서사의 초점이 외적 사건보다는 주인공의 내적 의식세계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내면 풍경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감정은 불안과 공포이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 단절과 극도의 자기 소외감의 결과로 볼 수 있는 혼잣말 증후군이 시작되는 것도 이 단계에서이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인공이 클레어와 그녀의 딸 베네딕틴과 동반 여행을 하는 시기이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인공은 과거의 자신과 헤어지는 법을 터득한다. 이들은 주인공이 현재의 나와 어린 시절의 나로부터 객관적 거리감을 갖게 함으로써 주인공의 욕망 결핍 혹은 욕망 과잉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주인공은 이들 모녀와 헤어진 뒤 또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한다. 이 무렵의 유디트의 테러 행위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시기인 만큼 주인공의 불안감과 공포감은 한층 고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심적 강박감은 역설적으로 주인공이 자기 안의 타자와 화해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내면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대상 세계와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는 대목, 즉 실측백 나무와의 교감 체험이나 객관적 시간과 공간을 주관적 인식작용을 통해 상대화시키는 이른바 다른 시간의 체험도 그 한 가능성이 될 것이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자기 반성의 단계로 주인공은 존 포드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존재 방식에서 우리의 존재 미학으로 시각을 넓혀간다. 이러한 서사 과정 중심에는 현대인의 존재론적 불안과 소통의 욕구가 코드화되어 있다. 미국이라는 낯선 세계를 경험하는 동안 주인공이 줄곧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그곳이 배타적 환경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간 주인공이 경험해왔던 삶의 순간들이 철저히 타자화되어 있었던 탓이 크다. 현재의 자아가 과거의 자아와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기억은 파편화된 채 주인공의 의식 속으로 고스란히 피드백된다. 보편적 원형으로 승화될 수 없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과 자연과는 상실감을 가져오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앞서 말한 혼잣말 증후군은 물론이고 거리의 풍경들마저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라우마를 남긴 경험은 순간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나아가 자아 해체를 담보로 자기 안의 타자와 화해할 것을 강요한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에서 자아와 타자가 포개어지는 공간은 환상이나 꿈과 같은 비현실적 영역이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사물이나 단어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의 틀을 따르는 재현의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 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미적 가상에 불과한 환상과 꿈이 현실을 온전히 매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특의 서사는 실현 불가능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역설적 구도를 띈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가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에 따른 인과율적 독해를 방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의 서사 공간을 통해 한특에는 또한 일반과 개별의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의 특수성에서 국가의 개별성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젊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공포 유발자의 전형으로 일반화시킨다든지 녹색이 하이니의 모험담을 보편적 경험으로 해석하려는 의지,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상호 문화적 차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대목 등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드러난다. 특히 나라는 유럽식의 1인칭 자아와 우리라는 미국식 복수 자아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개별과 보편의 문제가 더욱 첨예화한다. 아울러 이 부분은 현대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변화를 통해 과거와의 이별을 통해 자기 안의 타자와 소통을 모색하려는 주인공은 결국 다름과 차이의 개별 논리에서 벗어나 닮음과 어우러짐의 공존 가치에 주목한다. 나라는 고립된 자아를 버리고 우리라는 보편적 가치를 획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은 생겨난다는 메시지에서도 드러나듯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는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치유와 극복의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Put in palm tree, 우릴 부르잖아. Don't be picky, yeah. 누벼이 town with her. Feel like I'm hot stuff, you're a rock star. Hear me now. 나라면 쓰는 소티, 마이카리타 같이. Here I'm now. 이 여름을 driving, 완전 unforgettable.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날 마주친 순간, fly high.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et me hold you down, 둘만의 ocean dive. 반지며 a new taste 나른 내 summer fever 내리지 않네 So hear me now 달콤한 맘이 dripping like gelato melting Here I'm now 심장이 남긴 darling won't you never get me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날 마주친 순간 fly high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et me hold you down 둘만의 ocean dive 왠지 묘한 이 느낌 오늘 같은 날이 더 없대도 I wanna keep on staying
제퍼슨가는 프로비던스에 있는 한적한 거리이다. 이 거리는 상업지역을 끼고 이어지다가 노리치가로 불리는 도시 남쪽에 이르러서는 뉴욕 방향으로 빠지는 출구 도로로 이어진다. 제퍼슨가를 따라 여기저기 가다 보면 너도 밤나무와 단풍나무가 서 있는 작은 광장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광장 가운데 하나인 웰런스 스퀘어에는 영국 농가풍의 거대한 건물인 웰런드 매너 호텔이 있다. 4월 말경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호텔의 문지기가 열쇠 하나와 함께 보관함에 들어있던 편지를 건네주었다.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앞에서 편지 봉투를 열었다. 그렇게 단단히 붙어 있지는 않았다. 편지는 짧고 간명했다. 나는 지금 뉴욕에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요. 만나봐야 그다지 좋을 일이 있을성 싶지 않으니까. 회상해 보건대 나는 마치 세상의 빛을 처음 봤을 때처럼 놀랐고 당혹스러웠다. 미국 폭격기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방에 나무 토막들이 흩어져 있었고 한낮의 태양만이 바깥의 정원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현관문 옆 계단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주말에 토끼를 도살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진 밤이 아닌 만큼 더더욱 공포감을 자아내던 저녁 무렵 나는 두 팔을 우스꽝스럽게 휘저어대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숲길을 비트적거리며 걷고 있었다. 앞쪽으로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의 우듬지만이 보일 듯 말 듯한 미광에 물들고 있었다. 나는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내 수치스러운 처지를 한탄하면서 나지막히 흐느끼기도 했다. 그러다가 결국 크나큰 충격으로 인해 그 수치심마저 무뎌졌을 때는 목 놓아 울어대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는 아침에 이 숲길을 따라 떠나갔지만 아직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한때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를 따라 숲길을 걷고 있었다. 달아난 닭의 솜털 깃들이 정원 안 여기저기는 물론 건물 외벽에도 흩뿌려져 있었고 그 위로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나이든 흑인이 발밑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지면보다 약간 높이 멈춰서 있던 엘리베이터의 문턱에서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흑인 안내인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는 격자를 앞쪽으로 밀었다. 그러고는 레버를 움직여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켰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옆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탄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옆에서는 마치 겹겹이 쌓인 찻잔에서 나는 소리처럼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에서 눈을 떼어 침침한 구석으로 구부정하게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레버를 잡고 서 있는 엘리베이터 안내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나 아닌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다. 흰색 와이셔츠만이 진청색의 유니폼 사이로 고개를 내민 채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동안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종종 드는 생각이지만 흑인 안내인이 한순간 돌변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해올 것만 같았다. 나는 외퇴해서 아침에 보스턴을 떠나기 전에 샀던 신문을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머릿기사를 가리키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몇몇 유럽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오른 탓에 여행 경비로 환전해 온 몇 푼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유럽에 돌아가 다시 환전을 하면 훨씬 적은 액수밖에 못 받으리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안내인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엘리베이터 의자 아래에 놓여있는 신문 더미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그가 신문값으로 받은 동전들이 있었다. 그러고는 내게 고개짓을 했다. 의자 밑에 쌓여있는 프로비던스 트리뷴에도 역시 내가 펴들고 있는 보스턴 글로브의 것과 동일한 머릿기사가 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내인이 내 말에 반응을 보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지폐를 찾아 준비해 두었다가 그가 가방을 방에 들여놓기가 무섭게 그의 손에 슬쩍 쥐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섰을 때 손에 잡힌 것은 의도하지 않은 $10짜리였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른 손에 넘겨준 뒤 돈뭉치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은 채 $1짜리를 다시 찾아보았다. 지폐 한 장이 만져지게 재빨리 꺼내어 그에게 줬다. $5짜리였다. 그러자 흑인 안내인은 바로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 다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하고 나는 그가 가고 난 뒤 혼잣말로 소리쳤다.
외투를 걸친 채 웹실로 들어가 나 자신보다는 거울을 더 들여다보았다. 외투 뒤쪽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붙어있는 것이 보이자 나는 혼잣말을 했다. 아까 그 버스에서 머리카락이 빠진 게 틀림없어. 나는 망연자실하여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아주 어릴 적 이후로 혼잣말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이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의뢰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이곳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 온 것도 아니고 단지 한번 둘러보러 온 마당에 나의 독백을 누구와 공유할 길이 없었다. 나는 킬킬거리며 웃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나의 머리를 후려 갈겼다. 그 때문에 하마터면 욕조 안으로 빠질 뻔했다. 욕조 바닥에는 반창고 같이 생긴 넓고 연한 줄무늬의 바닥재가 사방팔방으로 깔려 있어서 미끄럼을 방지했다. 그 순간 문득 반창고를 보는 것과 혼잣말을 생각하는 것, 이 두 행위가 동일하게 느껴졌다.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창문 앞에는 키 큰 자작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 너머로 멀리 자그마한 집들과 어우러져 공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잎사귀들은 아직 작았고 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밀어 올리고 팔걸이 의자를 창가로 바싹 끌어당겨 앉았다. 두 발은 중앙 난방 장치의 방열기 위에 걸쳐 올렸다. 아침부터 미지근한 열기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고 나는 그 의자를 이리저리 굴려대면서 편지의 겉봉투로 눈길을 돌렸다. 담청색의 호텔 봉투였다. 뒷면에는 델모니코 호텔, 뉴욕 50번가, 파크 에비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지만 앞면의 지기는 필라델피아라고 찍혀 있었다. 편지는 벌써 닷새 전에 붙여진 것이었다. 오후에 직인이 찍힌 이 PM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는 큰 소리로 내뱉었다. 그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을 떠났지? 나는 의문이 들었다. 돈이 제법 넉넉한가 본데 30달러나 되는 방값을 척척 낸 걸 보면 나는 델모니코 호텔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뮤지컬을 통해 알게 되었다. 뮤지컬에서 시골 사람들이 춤을 추며 거리에서 몰려들어와 칸막이 된 좌석에 앉아서 품위 없이 음식을 먹어댔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녀는 돈 관념이 없었어. 여하간 정상적인 경제관념은 없는 편이었어. 어릴 때나 했을 법한 그 물물교환의 즐거움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했어. 그러니 그녀에게 돈이란 그저 교환수단일 뿐이었지. 그녀는 쉽게 소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빨리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편이야. 그녀한테 돈이란 소비와 교환 둘 다를 의미하지. 눈길이 닿는 가장 먼 곳을 바라보고 있자니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면직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연무도 그곳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지도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침례교회가 틀림없었다. 편지가 나한테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는데 나는 말했다. 글쎄 그녀가 죽지는 않았을까? 일전에 저녁 무렵 높고 가파른 암벽 위로 어머니를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가끔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나로서는 행여 어머니가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거나 낙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여자들 몇 명이 모여있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그들은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 듯 쇼핑백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누군가가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암석의 돌출부 쪽에 가서 찢어진 옷조각이라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공기마저 내게 고통을 주는 듯했다. 나와 결부된 모든 것이 공포감으로 인해 내 안의 깊은 곳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이내 저 아래쪽에 가로등에 불이 켜졌고 몇몇 자동차들은 어느덧 전조등을 켠 채 내달렸다. 암벽 위쪽에는 적막감 속에서 찌르륵 하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마을 어귀의 주유소에도 불이 켜졌다. 그러자 사방이 밝아졌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졌다. 종종 걸음으로 바위 꼭대기 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 아래 사람들 중에서 유독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최근 들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더뎌진 터였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거리를 따라 곧장 걷지 않고 긴 대각선을 그리며 거리를 가로질러 갔다.
나는 침대 옆 협탁으로 의자를 바짝 끌고 가서는 뉴욕에 있는 델모니코 호텔로 전화했다. 유디티의 결혼 전 성을 대자 비로소 그곳 직원이 투숙객 리스트에서 그녀의 기록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우편물을 추송받을 수 있는 아무런 주소도 남기지 않은 채 이미 닷새 전에 체크아웃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호텔 측이 그녀가 묵었던 방에서 사진기를 한 대 발견하고는 보관하고 있다며 그것을 유럽의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 물어왔다. 나는 내일 뉴욕으로 가서 직접 가져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그녀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혼자서 킥킥거리게 될까봐 재빨리 창가 쪽으로 의자를 끌고 갔다. 앉은 채 외투를 벗고는 여행자 수표를 세어봤다. 도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온 터라 오스트리아에서 현금 대신에 바꾸어왔다. 은행 직원이 나중에 같은 환율로 환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환율로 보아서는 그가 약속을 깬다 해도 너그럽게 봐줘야 할 판이었다. 3,000달러나 되는 돈을 여기서 어떻게 다 써버리지? 나는 자문해 보았다. 그러자니 문득 환전해온 이 많은 돈을 최대한 무의도식하면서 써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델모니코 호텔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묵을 방을 하나 예약하려고 했다. 빈방이 없다는 대답에 나는 호텔 직원에게 그렇다면 혹시 웰드포 에스토리아 호텔에 방 하나를 알아볼 수 있는지 부탁할까 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고 스콧 피츠제럴드를 떠올리며 44번가에 있는 알콘퀸 호텔에 방 하나를 부탁했다. 그곳은 그가 자주 찾았던 호텔이었고 나는 얼마 전에 그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었다. 마침 방 하나가 비어 있었다. 욕조에 물이 채워지는 동안 문득 유디트가 내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몽땅 빼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정권을 주는 게 아니었어.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다지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심 즐거웠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호기심마저 잃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침대에 몸을 길게 뻗고 누운 채 더 이상 남의 말을 들을 형편이 아닌 상태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로서도 딱히 그녀를 도와줄 방법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완독했다. 책의 내용은 한 남자가 만 한쪽에 위치한 집 한 채를 사서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만 다른 쪽의 집에 매일 밤 불이 켜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연애담이었다. 위대한 개츠비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지만 그만큼 수치심도 느꼈다. 말하자면 여자의 사랑 행위가 노골적이고 대담해질수록 개츠비도 더욱더 비겁하게 행동했다. 그래, 나는 말했다. 한편으로는 수치심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유디티에 대한 나의 감정과 관련해서는 난 겁쟁이야. 나는 그녀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늘 주저해왔지. 체질적이긴 하지만 그간 내가 보여왔던 부끄러움은 비록 그것이 그녀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참지 못하리라는 나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여하튼 일종의 소심함의 표적임이 분명해. 적어도 그것이 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로서 작용하는 한 말이야. 위대한 개츠비는 단지 그를 사로잡는 사랑을 행하는 방식에서만 소극적이었어. 이를테면 그는 예의를 아는 인간이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도 그처럼 정중하면서 동시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법을 좀 터득하고 싶네. 나는 물이 흘러넘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욕조 안에 앉아 있었다. 물은 아주 천천히 빠졌다. 눈을 감고 몸을 뒤로 젖히자 찰방거리며 빠져나가는 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면서 마침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욕조 안에 물이 다 빠져나가 한기가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닦으면서 몸 아래쪽으로 시선이 가져갔다. 페니스를 움켜쥐고는 처음에는 수건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았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자작나무 잎의 그림자들이 아래 위로 흔들렸다.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도통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처음에는 잠시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차츰 마음이 편안해졌다.
잠은 오지 않았고 다만 넉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였다. 창밖의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탁탁거리는 작은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러고는 이내 학생들의 환호성과 외침이 뒤따랐다. 브라운 대학의 교장에서 학생들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에 비치된 비누로 양말 몇 켤레를 빨고 로비로 걸어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내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괴고 승강기 옆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아갔다. 바깥에는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그곳에 차를 세워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택시기사들이 내가 그 곁을 지나가자 행여 택시 탈 의향이 있는지 말을 걸어왔다. 한참을 걸어온 후를 생각해보니 나는 그들의 물음에 대꾸는 물론이고 아무런 제스처도 보이지 않은 채 지나쳐왔고 그것을 은근히 즐겼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오늘 난 미국에서의 두 번째 날을 맞는 거야. 나는 말하면서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 걷다가 곧 다시 인도로 올라갔다. 내가 좀 변하긴 한 걸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개의치 않고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어깨 아래로 손목시계를 슬쩍슬쩍 내려다보다가 감질이 나서 나중에는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게는 책에서 읽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은 욕망이 일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위대한 개츠비가 그 대상이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내게 변화를 독려했다.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고 싶은 충동적 욕구가 불현듯 솟구쳐 올라왔다. 위대한 개츠비가 나의 입장이라면 느꼈을 감정들을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표출할 것이며 내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보았다. 그것은 다정함과 관심 어린 배려, 명랑함과 행복감 등과 같은 감정들이었다. 그러한 감정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젖은 나의 기절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감정들을 이용하지 못할 것도 없으며 그럴 경우 다시는 공포감에 움츠러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당분간은 옛날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낯선 이곳에서 나는 아주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도로를 활보하고 버스를 타고 호텔에서 생활하고 높은 의자에 즐겨 걸터 앉는 그런 인물. 하루아침에 그런 인물이 될 능력이 내게는 아직 없다. 게다가 나 스스로 그렇게 되지를 원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일종의 가장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타인한테 인정받기 위해 어딜 가나 본 모습을 숨기려는 강박관념을 나는 마침내 벗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를테면 인도를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옆으로 피하면서 억지로 표정을 바꾼 채 본래의 내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쾌한 인상을 지어 보였다. 제퍼슨가를 따라 계속 걸어 내려가는 동안 무의식 중에 문득 유디트가 떠올랐지만 숨을 내쉬면서 몇 발짝 더 걷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녀에 대한 생각이 가셨다. 그렇지만 이 내 의식 속에 황량함이 몰려들더니 오김이 저려올 정도로 강한 분노의 불길이 치밀어 올랐다. 흡사 사리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그녀가 나는 물론이고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도 불행의 씨앗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몇 개의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덧 가로등이 불빛을 밝혔고 하늘을 푸르디 푸르게 빛났다. 나무 아래 목초들이 석양의 미광을 방사했다. 뜰 앞에 덤불숲에서는 꽃잎들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다. 다른 편 거리에서는 덩치 큰 미국 자동차의 문이 닫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제퍼슨가로 되돌아와 스낵바에서 진저제이를 한 잔 마셨다. 알코올 음료를 취급하지 않은 스낵바였다. 나는 잔에 들어있는 얼음 두 덩어리가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을 마셨다. 쓴맛이 났지만 진저에일 고유의 달콤한 향기만은 좋았다. 테이블마다 벽 쪽으로 작은 상자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굳이 일어나지 않고도 뮤직박스의 음반을 선곡할 수 있었다. 25센트짜리 동전을 집어넣고 오티스 레딩의 부둣가에 앉아서를 선곡했다. 그 순간 나는 위대한 개츠비를 생각하면서 전에 없이 자신감에 찼다. 그 순간만큼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예전에
나로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햄버거 샌드위치 하나와 콜라 한 잔을 주문했다. 피곤이 몰려오면서 하품이 났다. 하품을 하는 순간 내 안에 공동지대가 형성되면서 이내 칠흑 같은 총림에 대한 영상이 채워졌다. 동시에 유디티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질병이 재발하듯 불현듯 들었다. 스낵바의 문 밖으로는 어스름이 점점 짙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총림에 대한 상 또한 더욱 암울해졌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커지다 보니 갑자기 내가 겁많고 소심한 남자로 되돌아온 것 같았다. 더 이상 뭘 먹을 수 없었고 음료수나 한 모금씩 찔끔찔끔 마실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콜라 한 잔을 더 주문한 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자리에 앉았다. 이 두려움,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존재로 변신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은 욕망이 합쳐져서 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시간은 무척이나 천천히 흘러갔고 나는 재차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익숙해진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성 강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몇 년 전 한 뚱뚱한 여자가 해변에서 멱을 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10분 간격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그 사이에 그녀가 틀림없이 날씬해져 있을 거라고 매우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스낵바에 앉아 이마에 딱지가 앉은 한 사내를 바라본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이다. 내 생각에 유디티는 시간관념이 없다.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흔히들 여성에 대한 풍자조로 이야기하듯이 약속 장소에 번번이 늦게 나타나니 말이다. 쉽게 말해 그녀는 시간관념과는 담을 쌓고 산다. 요일을 정확히 아는 경우도 드물다. 누군가가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면 그녀는 늘 깜짝깜짝 놀란다. 그에 반해 나는 시부를 듣기 위해 거의 매시간 전화기를 든다. 그녀는 늘 어머 이미 늦었네? 라는 말을 달고 산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어 라는 말은 도통 그녀에게서 들어볼 수가 없다. 언젠가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말하곤 했다. 그건 당신이 어릴 적부터 너무 자주 이사를 다녀서 많은 곳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면서도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바가 없는 거지. 적어도 당신의 방향 감각은 나보다 훨씬 나은 편이야. 나는 길을 자주 헤매거든. 아니면 당신이 너무 일찍부터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도 나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그토록 시간관념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해. 그러면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 당신이 잘못 봤어. 나는 단지 나 자신에 대한 배려심이 없을 뿐이야. 게다가 당신은 통관념도 없잖아. 하고 내가 말하면 아니, 숫자 개념이 없을 뿐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If you're feeling lost, it's alright. If you're scared to fly on a cold night, then hold tight. Oh, take it slowly. How tomorrow is so close now. When you're looking in the mirror and you can't see the love that's in the shadows around you, waiting to pick you up. And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If you're looking for a reason to fight, a simple act of kindness can save somebody's life. And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If you're needing a friend to lean on, if the world is turning, you're not strong, just keep on. Oh, take it slowly. How tomorrow is so close now.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당신은 방향 감각도 엉망이야.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 위에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해야 하는데 번번이 저 아래라고 하지. 그것뿐이야? 한참 전부터 집 밖에 나와 있었으면서도 자동차가 저 밖에 서 있다고 하기도 했어. 그리고 도시 아래쪽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도 도로가 북쪽을 향해 있다는 이유로 도시 위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기곤 했지. 그러면서도 지금은 다른 한편으로 나의 지나친 시간관념이 외려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과도하리 많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느긋함이나 남에 대한 관용 같은 것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종이 쪽지를 집어들고 뚱한 모습으로 계산대로 걸어가서는 묵묵히 지폐를 꺼내 내밀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 경우 굳이 나의 태도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만족스러웠다. 밖으로 막 나가려는 순간 방금 내가 온갖 개념들과 정의들 그리고 추상들을 떠올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웃기지도 않은 강한 불쾌감이 일더니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나는 애써 트림을 하려 했다. 콜라를 마신 게 도움이 되었다. 밖으로 나와 걷다 보니 짧은 머리에 뺨이 포동포동하고 허벅지가 두꺼운 한 학생이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맞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긴장된 상태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한 탓인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언젠가 이 한 인간에 대해 무언가를 일반화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를 유형화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대표하는 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다. 나는 본의 아니게 안녕이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를 보았다. 그러자 그도 역시 대답을 해왔다. 그의 모습은 갑작스레 살아 움직이게 된 하나의 영상 그 자체였다.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부터 개별적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쩍 읽고 싶어진 이유를 말이다. 그리고 스낵바의 계산대에 서 있던 여자는 또 어떤가. 머리 색깔은 발에 있었고 검은색 모근이 비죽이 나와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곁에 작은 미국 국기를 세워두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이쯤 해두자. 내 기억 속에 그녀의 얼굴은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으며 마치 성자상처럼 완고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다. 나는 그 뚱뚱한 학생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셔츠 뒤쪽에는 그룹 캔드 히트의 리드싱어였던 엘 윌슨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윌슨은 작고 땅땅한 체구의 젊은이였다. 텔레비전을 봐도 확연히 보이듯이 여드름 투성이에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몇 달 전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롤 캐니언에 있는 자택 앞에서 침낭에 쌓여 사체로 발견되었다. 감미롭고도 높은 목소리로 그는 다시 길 위에서와 시골길을 걸으며를 불렀다. 여느 락 음악처럼 지미 핸드릭스나 제니스 조플린에게서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던 내게 그의 죽음은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짧은 생은 이제 나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지금도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내게 아련한 고통을 남긴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기억을 추슬러 그의 노래 중 두 소절을 떠올려 보았다. 콜로라도야 안녕히. 캘리포니아는 산책하기 좋은 곳. 호텔 지하 미용실 옆에 바가 하나 있었다. 어두침침한 테이블에 앉아 나는 감자칩을 먹으며 데킬라를 마셨다. 바 여종어머니 가끔 신선한 새 감자칩을 봉지째 들고 와서는 접시에다가 부어주었다. 옆 테이블에는 사내 두 명이 앉아 있었다.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인근 도시 폴리버에서 온 사업가들이었다. 여종어머니 그들과 동석했다. 나는 그들 세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세 사람이 앉기에는 테이블이 너무 비좁아 보였지만 그들은 위스키 잔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일종의 주사위 놀이를 했다. 위스키 잔은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치우지 않은 듯 했다.
던져진 주사위들은 마치 포커카드처럼 나란히 놓였다. 그 외의 바 안은 이렇다 할 일 없이 조용했다. 다만 카운터 위쪽에 작은 환풍기만이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주사위가 술잔에 부딪힐 때마다 챙챙 하는 소리가 났다. 카운터 뒤편에서는 방금 되감아 놓은 녹음 테이프가 덜거덩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나 스스로 주변 환경에 별 어려움 없이 서서히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업원이 손짓으로 내게 자리를 옮겨오라는 손짓을 해왔다. 게다가 사업가들 중 한 사내가 빈 의자까지 끌어다 놓고는 자리를 권하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 곁으로 가서 앉았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는 놀이에 함께 끼었다. 하지만 번번이 주사위 하나가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는 통에 이내 그만두고 싶어졌다. 나는 멕시코식 소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술 한 병을 들고 오면서 그참에 녹음기를 다시 켰다. 테이블로 돌아온 그녀는 손등에 소금을 흩뿌리고는 그것을 핥아댔다. 소금 알갱이들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잔으로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셨다. 병에는 금빛 모래가 빛을 발하는 사막 한가운데 핀 용설난 사진이 붙어 있었다. 녹음기에서는 서부 음악이 흘러나왔다. 남성 합창단이 미국 기병대의 노래를 불렀으며 이어서 가사 없는 반주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트럼펫 연주만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나지막한 하모니카 연주로 바뀌었다. 종업원이 자기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말을 했지만 나는 뜬금없이 주사위 놀이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아주 드문 경우의 수가 나왔다. 내게 특정한 한 숫자가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주사위 컵을 치워보니 주사위가 한 개만 빼고는 모두 멈춰서 있었다. 술잔 사이로 아직 주사위 한 개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언뜻 보이더니 곧 사라져버렸다. 원치 않는 숫자가 위쪽을 향하고 있었다. 비록 잠깐 동안이기도 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내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때 그 숫자가 진짜 나올 것 같았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때란 단순히 미래나 과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미리 계산해 보았거나 돌이켜 보았던 시간들과는 속성상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의미했다. 내게는 다른 시간에 대한 매우 절실한 감정이 일었다. 또한 그 다른 시간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으며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의식 상태와는 다를 테니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 또한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서 사람들은 비록 순간적이나마 아직 생명이 살지 않던 지구의 상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수천 년 동안 비를 머금고 있던 것이 드디어 처음으로 한 방울의 물이 되어 떨어지고는 다시 수증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태고의 상태 말이다. 감정이라는 것이 매 순간 무척이나 빨리 변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의 감정은 이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감정은 종업원이 아무 생각 없이 내 쪽을 힐끗 본 그 짧디 짧은 순간에 긴 여파를 남길 만큼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내가 그녀의 시선에서 느낀 것은 단순한 깜빡거림의 차원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상을 의식하는 고정된 눈길도 아니었다. 의식의 깨어있음과 의식의 소멸을 무단히 반복하면서 무한히 확장되어가는 시선. 그러다가 결국 망막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마침내 저 다른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다른 여자에 갈망하는 듯한 눈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작은 절규로까지 이어지는 시선이 느껴졌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란 많은 것을 허용받지 못한 삶이 아니던가. 나는 시계를 보고는 돈을 지불하고 호텔방으로 올라갔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책 제목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지은이 페터 한트게.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